그래요. 그럼 뭐 그 시어도 홀 출생과 관련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시어도 홀 같은 경우는 1925년생이고요. 뉴욕 이제 유태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하지만 이제 유태인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미국에는 이제 독일계 이민자들도 많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 이름은 성은 그 홀츠버그라고 해서 유태인식 이름 성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주변에 이제 그런 안 좋은 인식들을 의식해가지고 그냥 시어도 그래서 홀이라고 하는 이제 성으로 홀츠버그에서 홀로 바꿨다는 얘기네요. 홀로 이제 바꾸게 됐고요. 네. 하지만 이 시어도 홀 같은 경우에는 어려서부터 굉장히 명석한 두뇌를 갖고 천재적인 두뇌를 갖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14살에 이미 14살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6세가 될 때 하버드를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뭐 2년 뒤에 18세 18살에 하버드를 졸업할 정도로 이제 굉장한 천재적인 두뇌를 갖고 있었죠. 근데 이 홀이 대학을 졸업할 때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이때부터 미국이 맨하탄 계획을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로버트 오펜하이머가 유수의 대학, 뭐 프린스턴이라든가 위스콘신이라든가 하버드 뭐 이런 대학에서 과학자들을 거의 쓸어 담다시피 모집을 하게 돼요. 이때 이제 홀도 재능이 있고 뛰어나다 보니까 이제 그 맨하탄 계획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 홀이 그때 맡았던 연구나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어요? 네, 당시 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맨하탄 계획에서는 이제 원자 폭탄이 두 종류가 개발이 되게 되거든요. 하나는 이제 우라늄탄이고 하나는 플루토늄탄인데 우라늄탄과 플루토늄탄의 이 폭발 방식이 달라요. 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라늄이 어떤 시기에 가장 폭발력이 좋고 적정하냐 이런 걸 결정하는 연구를 하게 되고요. 이 플루토늄탄 같은 경우에는 한 덩어리 외곽에 폭약을 설치를 해요. 그래서 폭약을 먼저 터트리면서 그렇죠. 플루토늄의 폭발을 돕는 이제 그런 형태로 설계를 하게 되는데 이걸 그래서 네파 설계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그 플루토늄탄의 네파 설계법을 보완하는 데에도 이 시어도 홀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되죠. 이 두 가지 작업이 사실상 당시 로스앨레모스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였었어요. 거의 막바지에 이르는 시어도 홀 같은 경우에는 이 연구에 크게 기여를 하면서 그 정보를 또 소련에 넘기고. 네. 이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시어도 홀 같은 경우에는 이 연구를 하면서 만약에 미국이 폭탄 개발에 성공한다라고 했을 때 이 이념 경쟁에서 이후에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 진영이 크게 위축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이제 하고 이제 굉장한 큰 위기 의식을 갖게 돼요. 그래서 1944년 한 10월경에 이제 휴가를 받게 되는데 이때 휴가를 받아서 나올 때 그동안 연구됐던 뭐 네파 설계법이라든가 하는 기밀 보고서를 몰래 감춰서 이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소련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돌면서 이 그 기밀을 소련에 전달하려고 무지하게 애를 써요, 처음에. 근데 당시에 좀 소련 입장에서는 좀 생뚱맞잖아요. 갑자기 어린 소년 같은 친구가 무슨 뭐 과학자라고 하면서 그 기밀을 전달하겠다 막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 믿질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보고서를 이만큼 들고 가도 받아주질 않았어요. 그렇게 수소문을 하고 다니면서 문전박대도 당하고 뭐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다가 어느 날 소련의 언론인으로 위장하고 있던 정보 요원이 있었어요. 세르게이 쿠르나코프라고 하는 언론인이 있었는데 그 언론인에 의해서 이제 그 시어도 홀의 이제 진심이라고 하긴 좀 그걸 이제 체크를 한 거지. 표현이 이상하지만 홀의 진심을 이제 알게 되죠. 정말로 소련에 기밀을 전달하고 싶어 하는구나라고 해서 이때 그
시어도 홀을 서로 만나서 의중을 확인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홀이 정말로 소련의 스파이가 되고 싶어 하는구나. 뭐군요? 그렇게 기밀을 전달하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이제 진심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 크루나코프를 통해서 당시 이제 그 당시에 뉴욕에 있던 그 당시에 이제 그 소련 정보기관 책임자가 아나톨리 야츠코프라고 하는 특수공작원이 있었어요. 그 특수공작원과 이제 그 연결을 시켜주죠. 그래서 이 특수공작원을 통해서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접선책과 접선 방식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하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완전 기밀, 스파이 예. 어떤 역할을 기밀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기밀을 전달하는 방식, 접선책으로 당시 하버드 동급생이었던 시어도 홀의 동급생이었던 세빌 sak스라고 하는 또 다른 공산주의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빌 sak스를 주요 접선책으로 정하고 이제 그러니까 홀이 로스알레모스에서 기밀을 세빌 sak스에게 전달을 전해주면 해주고 예, 세빌 세빌 sak스가 sak스가 야츠코프에게 이제 기밀을 전달하는 이제 그런 루트를 만들었구나. 가져가게 되고 그리고 맨하탄 계획 뭐 후반기쯤 됐을 때는 로나 코헨이라고 하는 여성 공산주의자가 또 있었어요. 이 로나 코헨이라고 하는 사람을 또 하나의 접선책으로 해서 이제 야츠코프를 통해서 소련으로 기밀을 전달하는 이제 그런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죠. 그래서 이때 우라늄탄이라든가 특히 이제 플루토늄탄의 그 설계법, 폭파 설계법 뭐 이런 것들이 그 전달되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 홀이 전달한 내용은 그 이전에 이미 클라우스 푹스가 자신의 접선책을 통해서 이미 소련에 상당 부분 전달했군요. 전달돼 있었어요. 그래서 홀이 전달한 정보의 의미는 어떤 식이었냐면 바로 그 클라우스 푹스가 전달한 내용을 검증하는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크로스 부분. 체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뭐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 자료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용도로 주로 이제 활용이 됐었고요. 당시에 이제 뭐 그 암호명으로 홀 같은 경우에는 슬라브어로 뭐 젊은이란 뜻이래요. 물라드라고 하는 물라드라고 하는 이제 암호명을 썼고 또 뭐 페르세우스 뭐 이런 이제 암호명을 쓰면서 소련의 스파이로 맨하탄 계획이 끝날 때까지 이제 뭐 활동을 이제 하게 됩니다. 기밀을 계속적으로 전달을 계속 하면서. 흘렸구만이죠. 예. 전달하고. 근데 이제 맨하탄 계획이 끝나고 나서는 사실은 그 홀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더 이상 뭐 예. 진척될 게 없으니까. 예, 정보 그 활동은 안 했어요. 거의 안 하고 오히려 이제 그때부터는 물리학자가 아니라 맨하탄 계획을 끝내고 나서는 끝났으니까. 생물학으로 이제 전공을 바꿔서 자신만의 그냥 이제 연구를 또 새로 연구의 길을 걷게 돼요. 그 홀이 스파이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처음으로 적발된 거는 1951년경이거든요. 그러면 이미 이제 다 활용하고 뭐 다 해본 상태에서 예. 소련이 1949년 8월에 원자폭탄, 그러니까 플루토늄탄을 개발에 성공을 했고 핵실험에 성공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1951년이라면 이제 거의 원자폭탄과는 아무 관련 없는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홀이 어떤 식으로 정체가 탄로 나게 되느냐 하면 지난번에 주디스 코플론이라고 하는 여성 스파이를 소개해드릴 때 베노나 계획이라고 하는 그렇죠. 예, 미국과 영국이 소련의 외교 군사 암호를 해독하는 베노나 극비 계획이었죠. 맨하탄 계획과 더불어서 초극비 이 계획이었던 베노나 계획에 의해서 FBI가 감지를 하게 돼요. FBI가 물라드 페르세우스라고 하는 암호명을 베노나 암호문을 통해서 추출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암호명을 쓰는 사람이 쓰는 저 간첩이 있다, 예. 스파이가 있다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스파이가 누구냐라고 할 추가 조사를 거쳐서 확인을
나름대로의 추정치 그렇게 해서 나온 사람이 이제 시어도 홀이었어요. 하지만 그 지난번 그 주디스 코플런 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베너나 계획은 그 계획 자체에서 극비 나오는 자체이기 때문에 예. 계획 자체가 암호문이나 해동문을 법원에 제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채용이 안 되니까 증거로 어떠한 그 증거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증거 불충분으로 훈방 조치가 돼요. 하지만 그러니까 FBI도 홀을 지속적으로 감시를 해야죠. 하게 돼요. 그래서 1962년 정도까지 그 시어도 홀을 지속적으로 감시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홀도 부담을 많이 느꼈겠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미국을 떠나서 영국으로 건너가서 캠브리지 대학에서 이제 연구 활동을 그럼 이어가게 그때 됩니다. 이제 영국으로 가서 그렇게 했을 때는 영국 저 정보기관 MI6나 뭐 이런 쪽하고는 어떤 예, 당시에 MI5 같은 경우 이제 국내 MI 그때가 5였나요? MI5가 방첩기관인데 MI5도 FBI랑 같은 입장이에요. 결국에는 직접적인 증거, 베너나 계획은 어떤 식으로든 오픈할 수가 없으니까. 공개할 수 없는 거고 그렇다 그래가지고 그 이외에 추가적인 정보, 어떠한 정보도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FBI나 MI5나 시어도를 어떠한 식으로든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었죠. 결국에는 1999년 11월에 신장암으로 홀이 이제 사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떠한 법적인 제재라든가 어떠한 처벌이라든가 어떤 뭐 그런 것 없이 일상적으로 그냥 살다가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과연 이 사람에 대해서 그 스파이로 단정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근거가 무엇이냐 하면 홀이 사망하기 한 2년 전에 1997년 정도에 회고록을 내게 돼요. 그러니까 그 회고록이 이름이 폭탄, 미국에 알려지지 않은 핵 스파이의 비밀 이야기. 되게 의미심장하잖아요. 자신의 이야기거든요. 여기서 그런 얘기를 이제 하게 돼요. 뭐 어떤 무언가 대가를 바라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자발적인 행동으로 스파이 행위를 했다. 그래서 결국 자기 어떤 이념에 따라서 행동을 했다 이런 얘기겠네. 신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법적인 방첩 당국이라든가 수사 당국에서 결국에는 밝혀내지는 못했지만 회고록에서 자기가 밝힌 거 외에는 증빙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베노나 계획에서 나름대로의 물라드라든가 페르세우스 하지만 이 물라드와 페르세우스가 홀과 동일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증을 수사 당국은 찾지는 못했지요. 결국에 못했기 때문에 이제 기소도 못하고 재판도 받지 않은 건데 자신이 이제 사망하기 직전에 자백 회고록에다가 쓴 거니까 자백 형태로 이제 자신의 생각이나 행적을 담아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스파이다 규정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유대계 미국인 소련 스파이였죠. 시어더 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